저는 사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어느 정도는 초기에 책임을 떠넘긴 측면도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해 가지고 사실 먼저 법원이 날짜를 설정했거든요. 그 당시에 3월 26일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그때쯤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것이다 생각해서 잡은 걸 텐데 여러 가지 구속 취소나 사정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지연되면서 그 판단이 먼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되면서 헌재 입장에서는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사회 안정을 좀 추구할 만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금요일마다 판단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면은 26일 직후의 금요일은 너무 성급하고 그렇다고 4월 18일에 가까워져 가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걸 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타협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어쩌면 지난주부터 들렸던 소식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평이라는 것이 격렬하다기보다는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관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일부의 그런 예측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런 안정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된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진공 상태에 살지 않거든요. 그들도 생활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요. 네.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 상태에서 저는 이 변화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평의의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개인도 판단의 변화들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말하자면 그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석방했던 네. 전혀 법률가로서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석방했죠. 심우정 총장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굉장히 몰상식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판단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좀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런저런 의견의 변화가 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좀 다른 판단, 각하 내지는 기각을 써볼까라고 하는 기류가 저는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그냥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의 목소리, 걱정, 언론들의 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의 심경의 변화를 좀 이끌어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뭐 정무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이분들은 어쨌든 헌법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고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 와중에 이 시간이 지나왔지만 네.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들. 금요일 날 11시에 어쨌든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김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전망을 해볼까요? 김상훈. 뭐 저는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 판결이 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하 이유와 기각 이유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각하 사유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각하 이유로 논리적으로 귀결을 할 수가 없는 사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것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헌법 관련된 규정이 없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 사실의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추 사실의 동일성,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뭐 소추에 관한 요건 뭐 어떤 법조를 적용할 것인지는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형사소송법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추 사실을 일부 철회하고 또 소추 사실이 없었던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탄핵 결정한 선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일부 증거 법칙에 형사 증거 법칙에 위배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던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공직의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입니다. 형사재판과는 본질이 또 다르고요. 또 형사재판의 규정을 엄격하게 유추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개별 증거의 증거 능력의 문제인 것이지 아예 본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각하의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하 사유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각하 사유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안에 여러 가지 파면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뭐 5가지 중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쟁점이 있었죠.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모두 다 헌법에 뭐 반하지 않거나 또는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두 다 헌법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모두 다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들이었습니다. 민주정이 무너지고 잠시나마 군사정이 실시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결정 이유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각하 이유와 기각결정을 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인용 결정을 한다, 파면 결정을 한다. 저는 그래서 8분 모두 다 같은 결정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 동의하고 저도 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그런데 너무 명징하거든요, 사실 인용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사실은 2말 3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법률가들은 예상을 했는데 볼 것도 없다는 예, 볼 것도 식이었죠.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그 정말 그 법률가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나를 시로 보는 것, 그다음에 체포적부심 시간을 갑자기 산입해 버린 거, 네. 이런 좀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법원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그 많은 검사들도 심우정 총장이 그 판단에 지기현 판사의 그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당연히 즉시항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시항고 안 해버렸거든요. 이것도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사법 체계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그냥 법리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에게는 너무 많이 생겼고 헌법재판소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 대부분 그러려니 했지만은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 판사님들 8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미선 재판관을 빼놓고는요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특정학교 특정과가 7명입니다. 8명 중에. 즉 이게 사법 귀족정 아닌가? 즉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이나 세상살이를 이렇게 해왔던 뭐 이런저런 시민들을 많이 겪어봤던 우리 변호사 생활해왔던 이 사람들의 상식과 좀 동떨어진 채 저기 홀로 저 높은 곳에서 자기들만의 논리체계, 자기들만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법지식과 상식으로는 당연히 8대 0이고 지금 김상욱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각결정문이나 각하결정문 쓰기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 각하 의견 내신 분들도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각하결정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8대 0을 확신을 하지만 혹시라도 구분응선이지 하나 딱 요만큼 넘어가려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추천으로 사실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당과의 이해관계가 좀 결부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진영에서 물론 그분들이 뭐 내통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각자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려는 기도는 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게 영향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8대 0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양형을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이 죄를 저질렀지만은 500만 원짜리야. 너는 징역 2년짜리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점 척도입니다. 네. 집에 가든지 그냥 있든지 두 0 아니면 가지거든요. 1인 거죠. 0 아니면 네.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 사안은 물론 내란에 준하는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0, 1 척도에 있어가지고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봅니다. 오늘 이미 판결이 끝났다고 하니까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좀 판결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면 뭐 모르겠는데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 일반 방청 이 추천권 추첨되는 게 아주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던데. 20명 방청을 할 수 있는데 한 예. 8만 몇 명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지연 상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생중계까지 한다는 거는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약간의 희망을 섞어서 선거의 내용도 예, 약간 예.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결정을 할 거면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그런 반대 논리나 반대 행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20명 중에도 진짜 무슨 재판장에서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짝 집어던지는 트럼프인가요? 누구를 향해서 신발짝 집어던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다 그냥 공개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뭐 네. 다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약간 더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때 그때 그게 생중계되지 않으면서 있었던 혼란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보면 사실 여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인데 주식시장마저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30 뛰었다가 30 내리고 이런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탄핵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 정보 전달 속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또 출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 책임하에 하는 투자이고 그런 것이지만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 시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실시간 중계의 의미가 그렇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전 세계가 관심 갖는 사안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87년 헌법 아까 얘기하신 이후에 이런 계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신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발생했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회복성을 가진 나라이고 대한민국에 믿고 투자해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아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는 사전적인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런 공개 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거일 지정이 좀 지연되면서 사실 헌재에 대한 불신 또 신뢰도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고 저쪽에서.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불식시키고 또 투명하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또 이런 공개, 속 시원하게 공개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라이브로 다 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워싱턴 일이 있어서 워싱턴 가서 이제 미국 의원들 만나고 했는데 네. 모두가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들 다 봤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어떤 토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헌재에 대한 신뢰 또는 헌재의 어떤 존재 내지는 제도적 개혁 방안 뭐 이런 것까지 나온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 신뢰 회복과 더불어서 헌재의 어떤 위상을 좀 더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이다. 네. 참고로 그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때 보면 안창호 재판관 네. 지금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계시긴 인권위원장이시죠, 합니다만 지금은? 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 굉장한 그 약간 보수라기보다 뭐 거의 극우에 가까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보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다. 이러면서 탄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정도로 헌법재판관들은 그래도 공동의 어떤 헌재의 위상과 헌법 질서의 수호에 대한 그런 게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같은 학교에서 같이 같은 공부를 했는데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하나고 네. 그에 따른 해석도 아까 판례도 무수히 누적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틀을 크게 벗어나는 판단을 하긴 쉽지 않을 거다. 그것도 8명 중에서 2명 이상이 네.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